안녕하세요. 8층 축구연구소 김태룡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요즘에 또 한일 축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 저널리스트 중에서 한국 축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조예가 깊으신 에이지 요시자키 기자님을 모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요시자키 에이지라고 하고요. 네, 2001년도부터 계속 한일 축구 주제를 하고 그렇게 좀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일 축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것 같아요. 이거 하기 앞서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었어요. 요즘에 한국이 계속 졌잖아요. 각 카테고리에서. 일본 내에서 그냥 약간 생각은 어때요? 반응은? 한국에 비해서 그냥 크게 신경 쓰는 건 사실 또 아니었다는 그런 게. 왜요? 뭐 기분 나쁜데? 저번에 우리가 이겼던 게 그게 동아시아 고고 대회였고 그냥 월드컵까지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17대 0 그 기사 제가 그거 썼는데 뭐 그때도 뭐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고 했는데 크게 또 반응이 좀 더 이슈화가 되거나 토론도 많이 하거나 그런 거는 또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한국을 좀 이렇게 아예 뭐 그래도 한국은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뭐 그냥 모르겠다 신경 안 쓴다 약간 이런 거예요? 충분히 앞으로 잘할 거라고 하는 또 의견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에서는 2010년대 그 삿포로에서 삿포로 대참사라고 하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언론사에서 그렇게 좀 더 얘기하는 거 좀 보고 그랬는데 그때 오카자키 신지라는 그런 선수들이 원래 한국은 이런 수준은 아닐 거라는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좀 신중하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3월달 네. 평가전도 그때 한번 무리하게 해서 요코하마에서 졌다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유명 올림픽 대표팀 치고 댄스컵도 한번 크게 패하고 근데 요번까지 이제 동아시안컵까지 패하니까 또 우리는 약간 좀 인정하는 분위기? 아 이제 안 된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축구계에서는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일전 한일 또 비교라는 게 두 가지 또 증명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가 한일전 맞대결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제대회과 월드컵 본선대회 때 결과. 그게 좀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맞대결은 좀 더 잘하더라도 항상 역사적으로 본선대회를 나가면은 한국이 잘하고 하니까 그런 신중하게 보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 월드컵 본선대회 때 한 번만 또 성적적으로 앞서간 거예요.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올라갔고 한국이 탈락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남아공 월드컵도 같이 16강 올라갔는데 그때 둘 다 못했죠. 그때도 따지면은 따져보면은 또 우리 16강 때 우리가 그 파라과이 승부차기였고 그 다음에 한국이 우루과이한테 90년대에 졌으니까 세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앞서고 2018년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확실히 또 분명히 우리가 올라갔고 한국이 탈락했다. 결국은 또 본선 대회에 나가면은 한국이 힘이나 그런 거 있고 원래대로 있었던 실력도 발휘도 되고 그 다음에 한판 승부랄까 그건 뭐 잘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한국은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가 나왔으면 좀 달라질 거라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 우리의 생각보다 성적 지상주의로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4년의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서? 네, 4년마다 좀 보고 있고 항상 또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가 항상 잘했어요. 대회 준비 과정에는. 네. 콘페데레이션 컵도 준우승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나가고 또 이탈리아 비기고 그게 했는데 본선 대회 때는 우리 그럼 이제 월드컵 뭐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양국의 좀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지금 일본의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몰리아스 대표팀 감독의 대표팀 사실 때 인기가 많이 없죠. 없는 게 경기 자체도 재미없고 제일 문제점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게 그냥 방향성이다 안 보인다는 게 그게 문제인데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면은 또 우리 국감독님 하려고 하는 게 그 러시아 월드컵 때는 공격적인 축구로 16강 갔어요. 거기에 추가하려는 게 그러니까 수비에서 역습을 하는 그 상황에 맞게 하는 축구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또 뭘 하는지는 모르겠죠 팬들이. 왜냐면 감독이 역습 그 다음에 빌드업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실험이
필요하다고 그냥 도전하고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4년 동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이 잘 하던 그 부분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좀 다른 옵션을 좀 추가했다는 거죠. 추가를 했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 감독 첫 기자회견 때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왜 이 감독을 선정했고 러시아 월드컵 때 또 어떤 부분을 추가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뭐 3년 반 전 이야기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최종 예선 때 초반에 힘들었잖아요. 초반에 힘들었죠.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월드컵 티켓을 따낸 게 그 과정이 그러면 지금 일본 대표팀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에너지가?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건 그 아시아 최종 예선이라든가 아시아 예선에서 아시아 국가 상대로 하는 축구와 우리 세계 무대로 나가서 좀 해야 되는 축구가 완전 다르다는 게 그건 아니까 상대방이 수비 위주로 그게 그쵸. 나오고 뚫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본선 대회를 나가면 꼭 그걸 우리가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걸 많이 경험했죠. 일본 본선 가서도 주도권 쥐고 많이 하던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지난 러시아 때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게 역습 카운터도 추가를 하면서 상황에 맞게 좀 더 하는 게 벨기에전 때 그때 16강 때 좀 아프게 지고 하고 하니까 그런 경험도 있었을 거고 우리는 한국은 예선을 사실 최종 예선을 아주 좀 수월하게 통과를 했고 얻는 것도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좀 감춰진 드러나지 못한 문제점들이 이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일본은 원래 잘하던 거에다가 추가적인 옵션을 지금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한국 축구가 원래 잘하던 게 있었는데 새로운 걸 추가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잘하던 것도 없어진 느낌이에요. 빌트업 그렇죠. 많은 빌드업, 이게 좀 강박관념이 가질 정도인데 그냥 뭐 감독 얘기 나온 김에 저는 파울로 벤투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또 많은 인기를 채운 감독이고 여러 가지 상징이 있겠죠. 근데 파울로 벤투 감독이 좋은 감독이냐 나쁜 감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에 적합한 감독이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상 최선의 선택이었으니 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4년간의 시간이 있으니 지지를 하자 이거거든요. 뭐 지금 아마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대표팀의 과정을 보면서 느끼기에는 이제 벤투 감독은 확실한 그 철학이 있는 사람이고 백포 기반에서 공을 오래 갖고 있고 빌드업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상대를 통제를 하는 그런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까 일본 말씀하실 때 공감한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까지 모르겠고 저는 일본을 좀 대표팀을 높게 평가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감독은 정말 어려운 포지션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플레이 모델을 2개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거 연장이에요. 아시아 버전과 유럽 월드 버전 3개 나갔을 때 우리가 최종 예선에 아시아 팀을 상대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사실 전술적으로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선수들이 피지컬이 월등하니까 개인 능력도 좋으니까 1대1 싸움만 걸어놓으면 제가 보기에 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공도 오래 가꿀 수 있겠죠. 근데 월드컵 나가는 순간 요번에도 지금 32개 팀 중에서 냉정하게 우리나라 전력 따지면은 25위권 밖인데 우리는 공을 갖고 싶죠. 근데 공을 갖고 싶어도 공을 갖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럼 이제 다른 플레이 모델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뭐 제 희망은 이 플레이 모델을 2개를 변화무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좀 이끌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또 한일전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선수들이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왜냐면 또 빌트업이야 좀 우리가 좀 한국보다 잘했던 부분이고 한일전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또 고생을 많이 한국 선수들이 좀 더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사실 또 우리가 무섭죠. 그게 옛날 역습 뻔축구라는 말은 좀 더 안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더 무섭더라고요. 잘 하면은 맞아요. 잘 맞아 떨어지는 좀 정수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요시자키 기자님과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는 그동안 한국 대표팀이
한국 축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좀 아까 뻥축구라 말씀하셨지만 좀 직선적인 축구, 빠른 축구, 빠른 공수전환, 빠른 클래식한 윙어, 소위 말하는 다부짐 이런 게 우리는 거기에 좀 한계를 느껴서 우리도 축구를 좀 세련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욕망이 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난 10년간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상대는 그게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축구에 정답이 없지만 혼란스럽네요. 이 얘기가 좀 일탈을 하고 하는데 2012년에 울산 현대가 그때 아첸 대회 때도 우승을 했죠. 김신욱 선수가 또 철퇴 축구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볼 땐 롱킥이라는 게 그냥 종합선 떨어지고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 선수 한 명 있으면은 종합도가 많이 올라. 효율적인 공격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또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죠.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네, 10년 전에. 10년이면 강산도 해낸다고. 그때는 이제 울산에 김신욱이 있었고 이근호가 옆에 있었고 그리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때의 일본 팀들은 약했어요. 부딪히면. 네, 부딪히면. 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정말 김신욱 박아놓고 너네 백날 썰고 들어와봐라. 우리는 절대 한방 이게 됐던 시대였는데 제가 언젠가부터 느낀 게 일본이 달라졌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한국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일본 팀들을 경험을 하면서 일본 선수들을 일본 팀을 상대하는 법, 다루는 법을 알아요. 그냥 터득을 해요. 선배한테 배운 거, 선생님한테 배운 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터득한 거. 우리 모두가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일본 선수들은 공을 잘 차. 전술적으로 스마트해. 그런데 약해. 그게 일단 인식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일본 팀을 처음 경험했던 게 중학교 때인데 공을 잘 차더라고요. 팽팽팽 우리가 패스 돌아가고 얘네 이렇게 잘해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우리가 20분 동안 이렇게 가둬올리고 움츠리고 있으니까 지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제가 핵심이구나. 그러면 가서 한 번씩 빵 건드려주면은 되게 위축이 돼요. 그럼 이제 후반전 되면 이제 우리 페이스대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축구는 질적으로 그들이 더 잘하는 일본 선수들이 결과는 우리가 갖고 오는 그게 최근까지도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시점이 계속 지잖아요. 변했어요. 일본이. 어느 시점부터 처음 우리는 20-30분 버티면 된다 했는데 강하게 일부러 반칙도 해보고 몸싸움도 걸어보고 했는데 얘네가 안 밀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면서 우리를 밀고 우리가 막 가끔 당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 원래 이렇게 좀 밀고 좀 강하게 하면 깨긴 했는데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 17등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한일전 계속 진 각 다양한 카테고리 게임의 패턴이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 이 패턴으로 졌어요. 2010년대 초반 아챔에서 계속 그렇게 졌어요 우리가. 맞아요. 선수들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 했었고 그다음에 저 그 2010년도에 그 손남이라가 아챔 우승했을 때 그때도 감독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또 미드필드를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때리면 된다고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 얘기가. 우리 그것 때문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면서 이제 K리그의 베테랑 선수들이 저한테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팀이고 K리그에서 아주 오랫동안 베테랑인데 형 이제 뭘 해도 얘네한테 안 돼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좀 소름이 돋았어요. 경험이 많은 선수고 국가대항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일본 팀들을 상대를 최근에 했는데 이제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번에 그 동아시안컵 출전했던 한 선수도 그 경기의 중요성을 선수들이 왜 몰랐겠어요. 아주 힘든 상황이고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 축구가 약했던 부분이 갑자기 올라온 이유? A 대표의 외국인 감독의 영향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자케로니 감독 그 감독님 강조했던 게 인텐시티라는 말 썼어요. 인텐시티 줘야 된다는 건데 자케로니가 그 과정에서는 잘했어요. 또 콘페데레이션은 잘했고 중간에 또 잘했는데 본선 대회 때는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오신 할로지치. 저 개인적으로 그분 좋아해요.
할로지치 감독도 사실 완전 실패로 봐야죠. 러시아 월드컵도 두 달 앞두고 경질되고 그 감독 역시 비슷한 말을 강조했죠. 듀엘 프랑스어인데 똑같대요. 듀엘. 줘야 된다는 건 외국 감독이 비록 성공을 못 되더라도 이런 단어를 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침투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몸싸움 잘해야 된다. 아다리마게를 쓰르나 그런 식으로 일본어로 그냥 배웠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외국어로 들어오고 하고 하니까 침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우리 일본 선수들은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게 진짜 두 감독이 와가지고 두 나라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고 그랬구나라고 하는 건 언론적에도 많이 느끼고 많이 문제화가 좀 된 것 같죠. 잘 된 감독은 아니었지만 남겨준 게 좀 더 있었고 또 외국 감독이 해왔던 그런 성과라고 좀 더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이어받으면 두 가지인데 왜 일본 축구가 그러면 이런 인텐시티 듀엘이 강해졌을까? 이거를 좀 파고들다가 그 일본 쪽에서 이제 지도자를 하고 있는 분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몇 해 전부터 일본도 이제 그 지도자 강습회를 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모니터에다가 일본 각 연령별 선수들이 국제대회 나가서 넘어지고 몸싸움하다 날아가고 반칙당하고 쓰러지고 이런 거를 계속 틀어준 거예요. JFA 강사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우리의 약점은 이거고 지금부터 이거를 개선해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 명확한 메시지죠. 그래서 일본 축구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를 잘 하고 있었구나가 굉장히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정말 구체적인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겠죠. 선수가 소위 말해서 강해지려면 정신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신체적도 강해져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느낀 부분은 일본은 이제 식습관이나 그런 어릴 때부터 생활 문화 자체가 우리와는 좀 다르다 보니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뭐 저도 논문을 통해서 봤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해외 감독들이 많이 오면서 많이 개선됐다는 부분 알 수 있었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케로니 감독과 할리오지치 감독의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번 지금 대표팀 벤투후가 우려되는 게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4년이라는 시간을 보장을 최초로 한 거고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벤투 감독은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본인의 플레이 모델을 지금까지 갖고 왔어요. 이게 바라올 건데 정말 본선 때 잘 돼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도 거두고 16강 스테이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지난 4년이 부정당할 것 같아요. 이거 없었던 일. 이거는 얘기도 꺼내지 마. 우리는 다시 할 거야. 그럼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근데 여전히 하나 제가 그냥 응원하는 거는 처음으로 월드컵을 도전했던 역사 중에서 하나의 플레이 모델로 심지어 상대보다 우리가 공을 더 오래 갖고 상대를 주도하면서 축구를 할 거라고 천명하고 나간 팀이 처음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전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고 어차피 월드컵은 요번에 못해도 4년 있다 또 하는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게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데미지가 되게 클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축구계에. 그렇죠. 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월드컵 본선 때 두 번 경석 조별리그 탈락하는 걸 많이 또 우리가 무서워하고 그랬었어요. 일본은 그게 없었어요. 2002년 올라가고 독일 탈락, 그게 남아가 올라가고 브라질 탈락, 러시아 올라가고 두 번 경석 탈락을 하는 걸 또 무서워했는데 우리가 러시아 대회 때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이게 우리는 탈락을 많이 해봐서 러시아 브라질 러시아 용석으로 탈락이 됐는데 그 후에 분위기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독일 이기면서 그렇게 보면은 이 4년이라는 기간이 도전할 수 있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을 봤을 때 제가 또 그 벤투 감독이 한국에 오신 가치가 또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 똑같아요. 그 유럽 감독, 남미 감독이든 또 A 클래스는 와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안 오죠. 안 와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땐 유럽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또 복귀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감독. 그렇죠. 이거는 좀 더 우리도 찾아야 될 때가
있다고 봐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아주 냉정한 말씀 해주셨지만 유럽 쪽에 우리 팬들은 당연히 빅네임의 감독을 원하는데 네. 우리 예전에 그 김판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오고 만약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에 러브콜 보내면 일본 갈 것 같아. 글쎄요, 뭐라 얘기하는 건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건 좀 돈이잖아요, 그게. 돈 많잖아요, 더. 아니 축구계에 들어가는 돈이야 또 비슷하지 않을까? 자본적으로는 탄탄하다고 봐요, 한국 축구가. 글쎄요. 원정 오셔서 약간 그 가리시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또 뭐 좀 더 욕먹게 하는 게 좀 재미있을까? 하여튼 뭐 월드컵은 잘 돼야죠. 일단 뭐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근데 또 얘기를 꺼집어보고 싶은 게 월드컵 넥스트를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시스템과 인프라인데 저는 부러운 게 일본의 그 대표팀 선수층이에요. 정말 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 3명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대표팀에서. 지금이야 우리가 봤을 때 누구지? 미나미노도 안 되고 누가 있을까? 다쳐서 빠진 선수를 다 포함해도 뭐 그런 선수들? 그러면 미나미노? 미나미노는 아닌 것 같고 미나미노는 아닌 것 같고 누구지? 엔도 와타루. 엔도 와타루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모리타라고 수비형 또 한 명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 선수 누가 아는 선수 누가 있어요? 나카타 히데토시. 지금 나카타? 라모스 루이. 제 최애 선수라. 유라카즈요시야. 아닌데. 네, 뭐그 정도 두 정도만 뽑아도 엔도 와타루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진짜. 토미야스 있어요. 토미야스 아스날 토미야스 있어요. 정말 실례. 만약에 그 선수들이 못 뛴다 그렇게 하면은 대체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100%이던 일본의 전력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으세요? 뭐 토미야스 안 되면 이타쿠라도 있고 이타쿠라도 부산 중인데. 이제 대체는 가능하다. 그냥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이거예요 핵심이. 우리는 제가 느끼기에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김민재 혹은 이재성 이 5명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만약에 결장을 한다 경기력의 차이가 커요. 냉정하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우리의 약점이고 당장 다음 달에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부상자 없이 풀 베스트로 11대 11 붙었다? 저는 한국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월드컵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23명 이제 확대된 26명까지 듣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또 선수의 풀까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뭐랄까 그 항상 부러운 게 일본의 선수층이었거든요. 대표팀 풀. 우리는 지금 벤투 감독 체제에서 의견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좁혀놨다와 아니다 그래도 여러 선수를 테스트를 해봤다. 근데 저는 많이 테스트를 해본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저는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너무 공감이 가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이 사람은 어쨌든 월드컵 끝나고 계약이 끝나는 감독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표는 월드컵 때 성과를 내서 다시 유럽 메이저로 들어가는 거고 본인 플레이 스타일을 확고하고 한국 봤는데 그냥 딱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풀만 처음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풀백 포지션과 혹은 요 미드필더 역할 이 정도가 될 텐데 K리그 1에 지금 백포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팀이 3개, 4개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들만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K리그는 대표팀에 배출한 선수의 숫자도 적어지면서 중요도도 떨어지고 저는 이제 자국 리그의 얘기를 하다 보면 K리그가 최근 3년, 4년 사이에 질적으로 그러니까 축구에 보는 관점 질적으로 아주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과 다르게. 저는 이게 우리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원정 와서 진짱하는 건 아닌데 털질땡 선수가 있다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도 있어요. 사실 또 좋아하잖아요. 우리 또 한국 그 인터넷 계속 보는데 일본은 또 손흥민이 없는 거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해외파 선수는 많은데 2000년대, 2010년대 박지성이가 맨 위에 있었고 나머지 일본 선수가 있었고 이 시대는 또 손흥민이 있고 몇몇 또 일본 선수가 있고 그냥 뭐 좋고 안 좋고 떠나고 그냥 특징이지 않을까? 좋은 점이라 살리는 게 본선 대회 때야 그게 해결사가 해결해주는 거니까 이게 양이냐 질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승패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 그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그게 항상 부러워요. 지금 일본의 그 인프라 시스템, 대표팀 풀이 50명 정도 되고 제도적으로도 이제 유럽에도 해외파가 많으니까 JFL 센터도 만들고 거기서 각 구단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하고. 예. 그래서 좀 비슷한 선수가 많이 나오고 양상형 그런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런 듀엣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뭐 말 나온 김에 J리그는 어때요? J리그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정도의 관심은 좀 떨어지고 하는 건 사실 또 지상파에서 중계가 안 되고 OTT로 좀 더 보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기사가 나와도 그거 보려면 또 가입해야 되고 그런 좀 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다운된 건 사실 또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전까지 그 홈 경기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좀 즐기고 그렇게 했던 습관이 한 번 또 잊어버리면 또 복귀를 안 한대요 그냥. 예, 그런 게 좀 더 있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어려워하고 있고. 예. 이번에 이제 대표팀 얘기도 나오면서 일본이 계속 이겼는데 반대로 이제 그 의견도 있었잖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K리그 클럽들이 아주 우세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밀리지 않는다. 저는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토너먼트는 한 곳에서 모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과거와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없고 원래 예정대로 이제 토너먼트 스테이지에서 홈앤더위로 붙었으면은 저는 한국 팀들이 이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번에 태국에서 했었잖아요. 메뉴를. 근데 태국이 이제 날씨도 습하고 잔디 상태가 별로 좋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잔디 상태 안 좋으면 무조건 잘하는 팀이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기 상황들 장면들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그래서 그냥 요번에 좀 운이 좋았다 느낌?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던 게 2019년인가 20년으로 기억하는데 전북현대가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서 저기 요코하마랑 했었을 때 그때 정말 힘 한 번 못 써보고 졌거든요. 조별리그 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경악을 했죠. 물론 그 당시 요코하마 마리너스가 제가 보기엔 아주 훌륭한 팀이었는데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때까 우리가 해왔던 그런 듀얼이라든가 그 인텐시티라든가 그런 성과가 2019년 그때쯤에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카시마가 수원을 이기지 않았었나 그때? 맞아요. 그때도 제가 기사 쓴 게 기억이 나는데 K리그의 힘에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스피드 그런 거에 또 많이 밀리고 했는데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쓴 게 기억이 나요. 2019년 그게 또 분수령이 좀 또 된 것 같고 근데 한때 우리가 잘하더라도 한국도 다른 해결책을 찾아서 월드컵 본선 때 결과가 비슷하고 또 한국이 거의 앞서가고 그런 게 아니 이게 아까부터 그걸 너무 강조하시는데 월드컵은 4년마다 하잖아요. 그 설사 우리가 한 번에 월드컵 때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해도 우리는 남은 3년 반 동안 고통받는다고요. 아니 월드컵 때문에 축구하진 않잖아요. 물론 월드컵이 아주 큰 이벤트고 뭐 그 말에는 공감을 해요. 월드컵은 한 나라의 축구의 모든 힘이 응집해서 나오는 겨루는 그 토너먼트 대회니까 그거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단순히 이게 뭐 축구만 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결국 결과가 중요하겠구나. 대신에 제가 또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잘하는 부분을 자랑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한국이 86년부터 이제까지 계속 연속 출전하고 우리가 8년이나 이렇게 또 98년부터 계속 하고 하는데 본선 대회를 나간 역사는 이쪽에 한국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또 수비 위주로 축구를 하고 이기고 지고 그 다음에 필드업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이면서 하는 축구를 해서 이기고 지고 둘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번은 처음이죠. 이번 처음이다 보니까 빌드업에 대해서만 또 고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는 일단 그 부분에 한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사실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그게 좀 더 이게 되게 공감 가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둘 다 해봤어요. 하고 성공한 거 실패도 다 했어요. 우리가 비록 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잘하는 법이라는 그런 자부심. 선구자다. 日本がはっきり言って韓国よりも上回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はい。 자막점 제가 유일하게 못 알아듣는 게 중국어 일본 말인데 일본은 일본어로 좀 더 해야 된다고. 아니 제가 생각해봤더니 일본이 그 98년 월드컵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 과정을 쭉 봤었어요. 쭉 월드컵을 다 봤죠.
이제 그 일본 축구라는 플레이 모델을 조금 비스무리하게 만든 게 98이었고 우리가 이제 하는 인식 일본 선수들은 공을 잘 차고 시스템이 좋고 전술이 좋다 그게 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게 98년이고 2002년 때 트루스에 하면서 거기에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이제 파워를 가미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했고 미드필드는 아주 좋았지만 2006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이고 나카타이데 도시의 이제 마지막 월드컵 사실 그 개인 성향이 아주 강한 팀 그리고 2010년 때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수비적이었잖아요. 수비적이요. 아주 수비적이지만 프리킥 2방에 끝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수비적인 축구를 해보셨다는 거고 내용은 안 좋았지만 결과를 냈던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조금 더 이제 좀 과도기였고 이제 2018년에 나가자 공격했다가 이제 16강에서 장렬히 무너졌던 맞네요. 다 해봤네요. 내가 다 해봤고 이기고 지고 다 해봤죠.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우리가 조금만 더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한 외국인 감독이 있어도 유산이 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일본 축구 스타일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98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에 또 어습게도 세계 무대도 못 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88년 서울올림픽 때 완전 수비 축구를 했었어요. 수비 위주로만 했었고 그 다음에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는 사이드 그 윙백을 또 활용하고 하는 축구를 했고 막 헤매고 하고 하는데 한국만큼 또 우리 스타일이 이렇다는 게 원래 없어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전에 이비차 오심 감독이라고 오심 감독이 취임 첫 기자회견 때 선언했던 게 나는 축구를 일본화 하겠다. 일본화. 외국인 감독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축구가 뭔데? 그게 외국 감독이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뛰는 축구의 일본화 나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게 중간에 실패를 했죠.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또 오카다상 와가지고 결과가 안 좋고 박지성 산책 골 세리머니 있어가지고 그 후에 수비 축구로 직전에 또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화의 답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또 의심이라든가 또 답답함이 좀 더 남아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게 지금 내 하는 또 그런 또 그 공격 축구에다가 역습 요소를 추가로 하고 하는 것도 스타일이 없어요. 한국이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우리 스타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야 이게 진짜 없어. 이렇게 한국과 일본은 양국이 가까우면서도 서로를 몰라. 금민성상 우리가 무슨 축구가 또 미국인 감독이 이렇게